제 어머니 이제 이을순 이야기 이제 15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캥캥 물리면서 수원서부터 천안까지 뒤따라가던 피난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헛돼 야단도 맞고 가끔 아주 13살 된 작은 누나에게 이제 몇백 미터 업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갔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수원에서부터 걸어서 평택 못 미쳐 서정리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길가 마을에는 몇 안 되는 집마다 피난 가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서 말 그대로 초마 밑에서 이슬을 피하는 것만도 감지독지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땅꼬마였던 저는 골아떨어져 자느라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예산에 도착하기까지 길에서 3박을 하는 동안 어인 일인지 배가 고파서 혼났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납니다. 아마도 어른들이 배를 골았겠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찡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이튿날에도 걷는데 서투른 우리 가족은 이른 아침에 피난민들을 다 보낸 후 길을 나섰는데 서정리에서 평택 사이에는 죽어서 길에 널브러진 사람들을 보며 걷기도 했습니다. 아마 북한 공군기에 기총소사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시체를 보고도 별로 무섭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시체 썩는 특이한 냄새에 어머니는 피난 가서부터 그 생각을 하면 구역질을 하였고, 그래서 살금살금 시작한 담배를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동안 지 어머니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리 골초였던 것 같지는 않고 담배 한 갑으로 일주일 정도 견디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필터가 달린 순한 맛은 아니고 가끔 용인 기흥구 청덕리에 사는 시댁 외사촌 시누이들이 가져오는 가루담배도 종이에 말아 피우시곤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말씀드리던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빠뜨린 기억이 있습니다. 2월 28일인가 수원 팔달산 자락 저희 집에서 점심쯤에 봤던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멀리 북동쪽으로 광교산 자락이 보였는데 그 상공에 웬 덩치가 큰 비행기가 크게 온을 그리며 돌고 있는데 북쪽에서 그거보다 작은 꼬마 비행기 2대가 날아오더니 그 비행기를 따라 돌며 드르락 소리를 내며 기관총 싸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전이란 말을 모르고 기관총 싸움이라고 했는데 후일 제 생각으로는 그 시각에 도쿄에서 날아온 미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가 오산에서 내려 차로 동작동 석동으로 가서 폭격으로 여기저기 연기가 나고 있는 한강 건너 서울 시내를 관찰했던 바로 그 시각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때 인천 상륙작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게 아닌가 하는 글을 제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는데 전쟁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람이 이제 전장터에서 매일 죽어나가는데 이제 전쟁을 높은 위치에서 전쟁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긋하게 몇 달 앞을 내다보고 시간을 내나 하는 생각은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군대 총사령관이 적진 코앞까지 다가가 적진을 관찰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비행기 한 대쯤은 공중에서 경호해야 하는 것 아닐까. 같이 본 제 작은 누나도 이 일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더가 타고 온 비행기가 바로 그 유명한 B-29였었습니다. B-29, 지가 그때는 B-29라는 말을 몰라서 B-19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B-29 비행기인데 전쟁기념관 어딥니까? 한남동인가 저 전쟁기념관에 가서 보시면은 그 B-29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9명이 타고 이제 이렇게 기관총으로 이제 문을 열고 쏘고 그런 비행기인데, 제가 이제 이 B-29 이야기를 하면서 그 6.25 다음날 28일에 벌어졌던 공중전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기회가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행운이죠.
그때 이제 뭐 제가 그 구경을 안 했으면 이런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죠. 이런 얘기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전투기 한 대가 이제 검은 연기를 내면 이제 북으로 사라졌고, 나머지 한 대도 상대가 안 되었는지 자취를 감췄는데, 이게 아마도 정식 전투기끼리의 공동전은 아니었을지라도 북한군과 미군이 부딪힌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7월 2일인가 오산에서 벌어진 스미스 대대보다도 더 빨랐던 겁니다. 어른들은 이제 길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애들이 보지 못하게 하느라고 불러세우곤 했습니다. 오산 어디께에서는 피난민 대열에 총 한 자루만 달랑 맨 그 철모를 쓴 군인이 끼어들어왔는데, 군인이 섞여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뭐라고 구박을 했나 봅니다. 그 군인이 큰 기술을 벗어나 논두렁길을 지나 야산으로 접어들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글쎄, 지금 이런 일에 마주친다면 사람들이 설마 넌 군인이니까 죽거나 말거나 안 보이는 곳으로 꺼져 없어져라 이런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우리 형제이고 자녀이고, 그런데 그 또 생명을 나라에 바친 군인인데 우리가 돌봐야죠. 지금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대가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100세가 가까웠을 그때 그 군인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안 문미처에서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루를 또 잤습니다. 폐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머니는 지니고 있던 반지, 은비녀, 금부치를 벗었을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돈이 아니죠. 오로지 현물만이 제값을 합니다. 피난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온양온천에 있는 제 당고모, 아버지의 사촌 위동생 집에 도착해서 꼬박 사흘을 걸어온 여덕을 온 가족이 풀었습니다. 쌀밥도 먹고 그랬겠죠.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비늘께서 아버지가 크게 걱정할 것은 덩치가 커다란 19살 제 큰누나에 있습니다. 큰누나. 저희가 온양온천에 도착한 다음 날이 7월 1일, 북한 인민군이 사흘을 서울에 머물다 한강을 넘은 날이 7월 1일입니다. 뒤를 밟힐 시간은 아니지만 피난길이라는 게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서울 안암동에 사시던 제 큰아버지는 27일 수원에 조카딸을 데리고 내려와 아버지에게 넘겨준 후 다시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는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일사후퇴로 해가 바뀌어서 1월 4일 일사후퇴로 예산으로 피난 내려온 제 큰어머니에게서 들은 바로는 큰아버지가 딸 셋 중 가장 똘똘한 둘째 딸 인교 누나를 데리고 유엔군에 구입할 서울수복 당시 북으로 인민군을 따라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석 달가량을 인민 치하에서 살아봤으면 그 하는 짓으로도 옳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사상도 바꾸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공산주의를 이제 벌만도 하련만, 그건 뭐 지금 제 생각이고 사상이라는 게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제 큰어머니는 인민군 치하에서도 계속 안암동에 살다가 해가 바뀌어 1951년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피난길에 올라 예산에서 저희와 만납니다. 제 가족으로서는 두 번째 피난길이죠. 저희는 서울에 수원에 왔다가 다시 이제 중공군 때문에 내려갔으니까, 나이 23인가 하는 제 막내 사촌 누나 신교가 불행히도 피난길에서 공십사일 내내 놀라 정신 이상증이 왔습니다. 전쟁통에 약물과 쇼크 치료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그로부터 죽기까지 30년을 정신병원을 드나들며 고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는 뭐 사촌지간이니까 그렇다 쳐도 아버지로서는 피부치 조카인데, 그 어려운 시절에 어렵다는 핑계로 제대로 간수 못한 것에 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찡했을까요? 길에서 사흘을 자고 예산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작은 삼촌 제 여섯째 할아버지 댁에 짐을 풀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사랑채, 안채 해서 모두 방이 6개쯤 되는 시골에서는 꽤 큰 집인데도 피난 온 인척들로 집이 버글버글했습니다. 이 집이 기억도 생생한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백번지입니다. 제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지난 2022년, 지난 8월, 두 달 전 8월에
제 당숙이 살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줄잡아 30여 명이 한 울타리 안에서 방 얻어 나가기까지 근 보름을 먹고 자고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뭘 모르는 저 같은 꼬마는 신이 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사촌들 그리고 제 큰형은 도착하자마자 마을의 빨갱이들 사냥을 피해 뒷산 대나무 숲으로 굴을 파고 몸을 숨겼습니다. 이후 서울이 미군에 수복되어 수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꼬박 7월, 8월, 9월 석 달을 우리는 아버지나 큰형 얼굴도 못 본 채 그곳에서 100여 미터 못 미쳐 청자네 집에 새방을 얻어 나가 지냈습니다. 청자네 집. 청자는 저와 동갑내기 주인집 딸로 저는 새방 사는 주제에 콧물을 흘리는 촌년이라며 청자를 얕잡아 봤습니다. 그때 청자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놀자 소리를 안 했는데 그 집 마당에 있는 동네 상징하는 그 큰 2~300년 된 느티나무 밑에서 제가 칼에 베인 왼쪽 새끼발가락 위 발등에 이렇게 상처가 이제 한 3cm 상처가 생겼는데 그때 아까진기라고 그러죠. 빨갛냐 이제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처에서 피는 흐르고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서 고운 느티나무 밑에서 진흙 가루를 솔솔 뿌려서 상처를 막았던 기억이 납니다. 길이 한 3cm 정도 되는 칼에 베인 상처가 훗날 50년이 되도록 제가 60 가까이 되도록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지가 밥술이나 먹게 되면서 굶주렸던 고기를 많이 먹어서 지방이 두터워져서 그랬는지 어느 땐가 슬며시 상처 자국이 엷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파상풍이냐는 말을 몰랐을 때이고 의사였던 아버지도 몸을 숨겼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피를 제가 멈추고자 했던 건가 봅니다. 좋기 100년은 넘게 살아있었을 그 청자네 앞마당 느티나무는 제 아버지도 받고 제 할아버지도 받고 저도 받고 그랬을 겁니다.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지 이 글을 쓰면서 다시 가보고 싶어집니다. 지난 제가 8월에 예산을 다녔는데 아차 하고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베이지 않았으면 아직도 청청하게 살아있을 거로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